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속에 코로나발 실적 우려가 대두되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1.39%, S&P 500 지수는 1.0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48%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과 공급에 부족한 감산량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WTI 가격은 별당 1.5% 내린 22.4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각주의 경제활동 재개 결정은 대통령인 자신의 권한이라면서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현지 시간 13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은 셧다운 조기 해제에 대한 논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각주의 이 경제 정상화의 권한이 연방정부에 없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두산그룹이 경영위기로 국책은행에서 1조 원을 지원받는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채권단에 전달했습니다. 두산솔루스 매각과 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 삭감 방안 등이 자구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그룹은 매각이나 유동화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증시 반등을 뒤로 하고 이번 주 증시는 조금씩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1%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1860선에서 182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600선을 회복한 지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2%가 넘게 빠지면서 59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일단 어제 경제 지표도 좋지 않았고 더불어서 오펙 플러스 감산량에 대한 실망감으로 어제 증시 조금씩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량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서 이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 주요 은행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코로나19 사태 금융위기 실적 전망치는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주요 산유국이 원유 감산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이 원유 수요의 감소폭이 더 커서 유가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유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질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 이후 전화통화에서 이번 감산 합의를 자축하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세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 ETF가 투자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반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반등을 뒤로 하고 전체적으로 좀 쿨다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 이 14일 JP 모건과 같은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미국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감들에 대한 매물들 출회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같은 경우는 이 전장보다 1.39% 하락한 23,390.77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1% 하락한 2,761.63에 이 장을 마쳤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48% 상승한 8,192.42에 이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JP모건 같은 이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장 조사업체저의 팩트셋 같은 경우는 1분기 S&P 500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0%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부진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51.5%, 그리고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33.1%, 이 산업재 같은 경우는 28.9% 등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부진이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본격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2분기 S&P 500 기업의 영업이익은 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한 20%나 급감할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업종과 경기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 영업이익 급감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S&P 500 기준 12개월 예상 PER이 5년 평균인 15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7.3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져서 시장 전반에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중에 뉴욕 주지사가 숫자들이 이 안정을 찾고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조만간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었던 경제 재개 기대를 높이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하락폭이 일부 축소가 됐고요. 하지만 이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감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자 이 재차 낙폭을 키우기도 하는 등 이런 변화는 지속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촉발한 이런 각종 봉쇄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시장에 팽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악화뿐만 아니라 이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배당 등을 줄이는 기업이 대거 나올 수 있는 점도 이 투자자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S&P 종합 1500 지수 포함 기업들의 공시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170개 이상의 기업들이 배당을 축소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발표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합의는 증시에 이렇다 할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와 같은 주요 산유국들, 이 오펙 플러스는 지난 주말 오는 5월에서 6월 하루 평균 97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펙 플러스가 이 언론에 보도되는 하루 1,000만 배럴 수준이 아니라 하루 2,000만 배럴 감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도 내놨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에 포함되지 않는 산유국의 감산도 포함한 수치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대규모 감산 합의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에도
이 WTI 서부 텍사스 원유는 이날 이 1.5%가량 하락하면서 정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사실은 감산보다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여전히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달 수요 감소폭이 하루 평균 3천만 배럴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을 잠재우기에는 970만 배럴, 분명히 굉장히 큰 수준의 큰 폭의 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감소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이 조만간 경제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은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각 주의 경제 활동 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주지사가 아닌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지사 등과 협력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의 최대 코로나19 발병지인 뉴욕주의 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에 힘을 좀 보탰고요. 여기에다가 앤서니 파우치 이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지난 주말 인터뷰에서 5월부터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나마 재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봉쇄 해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금융주 가장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과 이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비필수 품목 배송을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7만 5천 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1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7% 상승을 했습니다. 블리자드와 같은 게임주들도 매출 증가 기대가 높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애플은 경제 재개 기대로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커보나 브로드컴 같은 부품주들도 2% 내외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월마트가 2.87%, 타겟이 0.46% 상승을 했는데요. 일부 소매 유통업체들도 이 뉴욕 주지사가 이미 발언을 했던 대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에 힘입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지만 이 목표 주가까지 사실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아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 수준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인텔과 퀄컴과 같은 일부 반도체 관련주도 2% 이상 상승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길리어드는 렘데스비어 임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상승을 했는데요. 2.4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조군이 없었기 때문에 임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에 대한 효과는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길리어드에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금융주들은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JP모건이 4.45%, 웰스파고가 5.33%,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78%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카니발이 7.41% 하락을 했고요. MGM이 4.40%, 그리고 메이시스가 7.51%, 콜스가 5.63% 하락하면서 리조트 회사들, 백화점 업종 사실 실적 부진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숫자로 보게 된다면 시장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 그리고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 조건 일부 변경에 따른 부담감으로 델타항공이 4.67% 하락을 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7.59%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던 반면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본다라면 충격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는 업종들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기업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에 미국의 주요 은행의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전망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주요 은행들 실적, 코로나 충격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부터 이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지금 시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가 미국 금융업종에 어떤 충격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가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14일이죠. 1분기 실적을 내놓고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은 15일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에 1분기 성적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1분기 대형은행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적으로는 23%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 부진한 실적은 은행주들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이 실적이 공개된 후에도 미국 금리의 하락과 경기 위축 흐름은 여전히 거대한 난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KBW, 이 미국 투자은행이 이 나스닥 은행지수 같은 경우는 1분기에 42%나 폭락을 했는데 이는 1분기 낙폭 기준 사상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개 대형 은행의 주가는 1분기에만 적게는 35%, 많게는 4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JP모건의 이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겸 회장은 올해 우리의 영업이익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난주 주주 서한에서 밝혔는데요. 이 중소은행에 대한 그 부분들은 사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담보대출업체 중 하나인 엘리 파이낸셜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라면서 올해 전망 가이던스를 폐기했는데요. 엘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의 고객이 최대 120일간 대출 원리금 지급을 미루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은 주요 은행의 실적이 경제 전반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의 이 대출 연체와 부채 상환 포기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있거나 거의 이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1분기 연체율 같은 경우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지만 많은 대출 기관은 자금 압박을 받는 대출에 대해 유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연체율이 높아지는 분야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상업과 그리고 산업용 대출이고요. 특히 코로나19로 폐쇄 조치된 병원과 여행, 식음료 이 업종 기업들은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흐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산유국이 원유 감산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원유 수요의 감소폭이 더 커서 유가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원유에 대한 부분들 감산폭, 이 세계 주요 산유국들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970만 배럴의 이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유가 가격을 낮추는 치킨 게임을 멈추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이 원유 감산 규모보다 이 줄어든 원유 수요가 더 커서 유가 반등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시장에서는 훨씬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는 이 12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12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했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런 내용의 합의를 공개하면서 이 모든 주요 산유국이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에 상응하도록 시의 적절하게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 이외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산유국의 감산 동참을 촉구한 셈인데요. 사실 970만 배럴 전일 합의됐던 이 감산량은 그간 오펙 플러스가 결정한 감산과 증산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산유량을 각각 850만 배럴로 줄여야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 오펙 플러스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노르웨이와 같은 오펙 플러스에 참여하지 않은 산유국이 하루 400에서 500만 배럴을 감산하고 이 국제에너지기구가 2달간 하루 300만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 구매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유가 폭락에 신음하던 미국 세일업체들은 어느 정도는 한숨을 돌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로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이 유가가 반등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유 수요량이 하루 최대 3천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970만 배럴 감산으로는 원유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970만 배럴에 대한 감산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달간의 한시적인 감산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레이먼드 제임스의 무함마드 굴람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이번 감산 규모가 전례 없이 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전대미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글로벌 원유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2% 하루 평균 1,200만 배럴 감소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70만 배럴은 사실은 감산을 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소비가 살아나야지 원유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배럴당 20달러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사실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1월 다섯째 주의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에서 움직였었는데 3월 둘째 주에 이제 1,5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이제는 1,300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1,100원대에 이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까지 등장을 하면서 11주 연속 휘발유 가격도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970만 배럴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은 20달러대에서 움직일 가능성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요. 국제 유가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진 게 최근으로부터 한 달쯤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하락세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휘발유 가격의 기준은 싱가포르 현물 시장입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최근까지 하락세기 때문에 국내 기름값은 이달 내내 내림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좀 낮아진 가격에서 1,300원대 미만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 이후에 전화 통화에서 이 자축을 하고 이번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세부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 형식 내에서 이뤄진 어떤 이번 합의에서 커다란 중요성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우선 두 지도자의 통화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도 참여하면서 3자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같은 이집트, 한국이 참여한 오펙 플러스가 우선 아시다시피 5월부터 6월 두 달간에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펙 플러스와의 큰 석유합을 마쳤다면서 이는 미국에서 수십만 개의 에너지 일자리를 구할 것이라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에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는 부분을 전했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에게 좋은 훌륭한 합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한편 이번 합의가 의미 있긴 하지만 위기를 맞은 어떤 석유 업계를 되살리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합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970만 배럴의 그 감사는 유가를 상승시키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루 1000만 배럴 감사는 유리없는 규모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평소 수요의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부분을 진단했습니다. 우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루 수요는 평소의 35%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의미는 있지만 훨씬 부족하다는 부분을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감산 합의가 일시적인 구제책이고 현재로서는 최악은 피해자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향후에 봤을 때 오펙 플러스 회의가 또 열려서 감산에 대한 부분을 또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TF 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니까 이 코스피 거래 대금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평균을 7조 원 가량의 좀 자금이 매일 오고 간다고 하는데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ETF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신용거래까지 하면서 ETF를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ETF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인터넷 투자 카페에는 ETF 매수를 문의하는 글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학개미라는 재미있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급락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사들이면서 어떤 장기 투자자의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레버리지나 원유 ETF 같은 공격적인 상품도 매수세를 크게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투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몇만 원으로도 대체 투자 ETF를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상품을 직접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우선 지난달 증시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 1위는 삼성전자 4조 9,600억이고요. 2위와 3위가 바로 ETF였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1조 2,100억,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7,900억 순매수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과 또 타이거 원유 선물은 각각 4,200억, 또 2,200억, 또 코덱스 200은 2,200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ETF가 개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주식 상승 이외의 수익에 베팅할 수 있는 이유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과거에 국내와 해외 시장 하락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나 선물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선물 모두 개인이 참여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면 ETF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으로도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우선 개인들이 대거 매수한 코덱스 레버리지는 9,000원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7,000원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기도 수월해진 점도 이런 ETF 시장의 매수세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기 주식 투자 카페는 가입자 수가 80만 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주식 및 경제 이슈를 풀어주는 유튜버의 구독자 수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뭐 조금만 공부하면 매니저보다 내가 낫다라는 심리가 개인들의 ETF 직접 투자를 부추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빨리 돌면서 매니저도 특별한 정보로 수익을 얻기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매니저도 개인도 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ETF의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이라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증시 급락 같은 경우에는 ETF 시장이 성장한 뒤에 처음 맞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버스 ETF는 2009년, 또 레버리지 ETF는 2010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우선 ETF의 인지도가 높아진 뒤에 글로벌 경기 위기가 다시 한번 닥치면서 ETF를 활용하면서 투자라는 투자자가 급격히 늘었다라는 부분 전해지고 있고요. 또 특정 종목에 과한 쏠림 현상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투자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도 지금 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적은 금액으로 많은 종목에 일단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 ETF의 구성 종목은 말 그대로 20개입니다. ETF 한 주를 사면은 코스피 200 전체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분산 투자로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도 있고, 뭐 ETF에 담겨 있는 종목 구성 모두 알 수 있다는 뭐 장점도 이 ETF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식과 달리 어떤 증권 거래세도 면제됩니다. 현재 증권 거래세는 0.25%인데, 뭐 삼성전자로 1억 원어치 샀다가 팔면은 25만 원을 내야 하는데, 반면 ETF는 증권 거래세가 없습니다. 대신 ETF를 발행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수를 내야 하는데 연 0.2에서 1% 수준은 감안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기초 자산에 따라서 보수가 다르긴 한데요. 뭐 코스피 200의 일배 추종 상품은 0.3%대, 레버리지 0.6%대입니다. 뭐 증권 거래세보다 비싸 보이긴 하지만 뭐 보수는 보유 기간에 따라 매겨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뭐 증권 거래세는 삼성전자를 뭐 1개월 후에 매도하든 1년 뒤에 매도하든 한 번 매도할 때마다 0.25%를 내야 하지만 ETF 보수는 6개월 뒤에 판다면 반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격적인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일본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4배 이상의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2배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폭이 커지면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상품에 개인들이 많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 어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장기 투자 상품이 퇴직연금 등에도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이 ETF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ETF도 인기지만 최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업종은 바로 바이오 업종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최근에 좀 긍정적 얘기가 들렸었죠. 어떤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우선 그 코로나19의 가능성 있는 치료제로 평가받던 이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임상률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렘데시비르의 첫 번째 어떤 다국가 임상 결과에 대해 어떤 시장 전문가들은 우선 좀 회의적인 반응을 계속 좀 내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내 제약 바이오주의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먼저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실시한 이 중앙능력 검증에서 최종 항체 후보군 결과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셀트리온은 지난 2일부터죠. 이 질병관리본부와 협업하면서 최초 확보한 1차 항체 후보군, 그러니까 300개 중에서 106개를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중화능력 검증 실시했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총 38개 항체에서 중화능력을 확인하고 이들을 최종 항체 후보군을 확정했는데요. 그중에서도 14개는 강력한 중화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치료제 개발 성공에 큰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레온 제게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기 에클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신규 치료제 항체 개발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용 이중항체 및 이중항체 그리고 어피바디, 그러니까 최소 단위 단백질 단독 치료제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렘데시비르의 연구 결과만으로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국내외 제약 바이오 기업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사들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기대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들이 아직까지 후보 물질에 불과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전망도 나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국내 바이오 기술력이 크게 발전한 것은 맞지만 모든 업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모범별한 투자나 최근 급등한 어떤 기업들은 피하고 선별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도 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항공업계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채권단인 KDB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산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항공업계 구조적인 골든타임이 놓칠 경우에 자칫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KD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의 어떤 행보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이 올해 회사채를 포함해 현금 상환하거나 차환해야 하는 차입금은 4조 8,060억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의 전체 회사채, 또 ABS, 또 은행 차입금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6조 9,620억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4조 8,060억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는 신종 자본증권, 연구체도 포함됩니다. 연구체는 만기가 30년 이상이지만 스텝업 조항이 걸리면서 사실상 고금리를 내는 2, 3년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총 5,900억에 달하는 연구체를 연내 현금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스텝업 조항에 따라서 금리가 뛰기 때문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또 아시아항공이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도 2조 원을 넘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지만은 인수 여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의 과중한 차입금이 어떤 인수자에게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실패할 경우에 결국 산업은행이 떠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ABS가 크로스 디폴트 공급과 항공업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어느 회사채에서라도 디폴트가 나면은 다른 차입금의 채권주자들이 조기 상환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특히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유유자산 매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진그룹은 어떤 전일 컨소시엄을 유유자산 매각 주관사로 삼성 KPMG와 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유유자산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는데요. 이 매각 대상 유유자산은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의 토지 및 건물, 또 대한항공이 100% 보유한 해양 레저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해양 레저 시설 왕산마리나 운용사인 주 왕산레저 개발 지분, 또 카르호텔 네트워크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의 토평동 파라다이스 호텔 토지와 건물 등인데 이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보임으로써 정부 차원의 대책을 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시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이 김석동 한진칼 이사회 회장이 지난 3일 간담회에서 위기를 타개하려면 이 정부와 금융기관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교통부 주도로 어떤 태스크포트를 꾸리면서 20조 규모의 항공산업 구조전 펀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항공업계는 최근 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매수도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생활 방식이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장기적으로도 좀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언택트라는 부분이 어떤 이제 코로나의 주식시장에 봤을 때도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는 게 맞습니다. 화상회의나 또 이커머스, 또 무인화 같은 현재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와 또 신사업에 좀 주목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택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용어도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게임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언택트인 사업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택트 투자 전략을 오히려 전면적으로 내세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최근에 미국 내 게임 이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요 분야별 본다고 하더라도 주간 트래픽 증가율이 게임이 75%, 웹 트래픽이 20%, 비디오 스트리밍이 12% 나타났는데, 게임 플랫폼 스팀의 동시 접속자 수는 전주 대비해서 15%까지 증가한 2,268만 명까지도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이제 이 게임 안에서 종목들을 본다도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컴투스, 웹젠, 위메이드는 컨센서스를 화해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택트 관련하면서 역시 또 주목받는 게 이제 온라인 계약 와 재택근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관련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 컴퓨터와 데이터 메모리 관련 기업 같은 IT 관련주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곳곳으로는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선거일과 모레 글피까지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해제됐지만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은 1도로 춥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이 21도, 속초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5도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에는 광주가 21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